거령방 방주 최룡은 수채 마당에 쌓여있는 상납금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대부분 생선 같은 것들이었지만 거령방이 가진 유통망을 이용해 도시 상인들에게 넘기면 그 수입이 대단히 짭짤해 돈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데 저건 대체 뭐냐? 생선 상사들 중에 여자 하나가 묶여있는 것을 보고 체력이 묻자 그의 오른팔인 방개가 대답했다. 상납금 대신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 체룡은 찬찬히 잡혀온 연생을 훑어보았다. 촌여자치곤 반반했지만 그렇다고 확 잡아끄는 미인은 아니었다. 하룻밤 즐기고 부하들에게 넘겨주지 뭐. 그런데 연생으로 끝이 아니라 옆에 웬 도사가 같이 묶여 있었다. 이놈은 또 뭐냐? 그것이... 방개의 설명을 들은 체룡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 배에 숨어들어서까지 여자를 겁탈하려 했다고? 미친놈이군. 아무리 겁이 없다 해도 이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아니, 그 이전에 도사라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 않은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등장에 체룡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도사를 쳐다보고 물었다. 그래, 너 이름이 무엇이냐? 장인생이라고 하오. 이름을 들어보니 도사의 도명이 아니다. 체룡은 알겠다는 듯 손바닥을 쳤다. 아하, 너 가짜 도사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이해가 갔다. 체룡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 이 나라가 도가가 그렇게까지 썩지는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장인생은 당당하게 부정했다. 난 진짜 도사요. 그 부정에 체룡은 화가 났다. 웃기지 마라. 세상에 너 같은 도사가 어디 있냐? 내 품을 뒤져봐라. 도첩이 있을 테니. 도첩? 정식 도사가 되면 받는 것으로 도사의 신분증 같은 거다. 체룡은 턱짓을 하며 방개에게 명령했다. 어디 한번 꺼내봐라. 방개는 장인생의 품에서 글씨가 움각된 작은 나무판을 찾아 체룡에게 바쳤다. 잠시 이리저리 살펴보던 체룡은 왕년의 이조를 전문으로 하던 부하를 불러 물었다. 이것이 진짜이더냐? 이리저리 살펴보던 부하는 대답했다. 진짜 맞습니다. 그럼 진짜 도사야? 그렇게 안 보이는데. 체룡은 장인생을 흘끔 쳐다보며 이 땅의 도가가 어쩌다 이리 타락했나 한탄했다. 그와 동시에 타락한 종교인을 없애 종교를 맑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했다. 목을 베어 강에다 던져버려라. 예.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장인생. 그러나 당장 목이 잘릴 판인데도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덤덤한 표정으로 체룡을 쳐다보며 불쑥 물었다. 혹시 종교에 관심 있어? 없다. 그건 왜? 나도 없어. 장인생의 말에 체룡은 생각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런데 한편으로 의문이 생겼다. 종교에 관심이 없다던 녀석이 왜 도사가 되었단 말인가? 야, 너 도사가 왜 됐냐? 너 같은 것이. 장인생은 별다른 표정 없이 설명에 들어갔다. 어린 시절 내가 살던 집에서 10리쯤 떨어진 산에 도관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그 도관은 아기 점지해주는 것으로 대단히 유명했어. 아기 못 낳은 여자들이 기도하러 가면 10중 8구 아기가 생긴다는 것이오. 멀리 큰 도시의 부자나 벼슬아치 집의 여자들까지 찾아올 정도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집을 나와 그 도관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지냈지. 그래야 마침내 아기 점지해주는 비밀을 알아냈지. 그 비밀이 뭔데? 그 도관의 도사가 정력이 끝내준다는 사실이야.
아하. 장인생의 말 속의 의미를 알아차린 최룡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그 도가는 정말로 아이를 점지하는 곳이었던 거군. 하하하하. 그렇군. 그의 부하들도 덩달아 함께 웃어줬다. 순식간에 수채의 마당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런데 장인생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다. 잠깐!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룡은 여전히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안 들어도 알겠다. 너도 그 도사의 제자가 되어 아기 점지에 힘썼다 이거잖아? 틀렸어. 최룡은 의외라는 표정이 되었다. 들렸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냐? 난 그 도사를 찾아가 물었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러자 그 도사는 말없이 돈 몇 량을 꺼내주는 것이었어. 돈으로 입막음 하려는 것이었구나. 나는 화를 냈어. 내가 애라고 무시하냐고. 호, 네가 정의감이 있었나 보구나. 그러자 그 도사는 100냥을 꺼내주었어. 난 100냥만 더 쓰라고 했어. 200냥을 받아든 나는 집으로 돌아가 100냥을 부모님께 드렸어. 부모님은 내가 난데없이 큰 돈을 가져오자 크게 놀라며 이 돈이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지. 나는 사실대로 대답했고 이야기를 전부 들은 부모님은 크게 화를 내셨지. 그렇지. 어린애가 벌써부터 협박 같은 것을 하면 안 되지. 아버님이 말했지. 인생아, 저 도가는 호화롭고 부자와 고관들이 많이 드나들어 크게 부여할 곳이니 좋게 1000냥을 떠낼 수 있었을 텐데 고장 100년이 뭐냔 말이냐 라고. 최룡은 어이가 없어졌다. 얼씨구, 부모란 인간이 잘하는 짓이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어. 아버님, 처음부터 큰 욕심을 내면 안 되는 법입니다. 큰일 할 때는 조금 대신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야 합니다. 아버님은 물었어.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대답했어. 처음부터 큰 돈을 달라고 하면 도망치거나 이쪽을 해코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소? 한 방에 무리하는 것보다 조금씩 긁어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후부터 나는 일주일마다 동안에 들러 200냥씩 돈을 수금했소. 자식놈은 터하군.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자 최룡은 물었다. 아니 그래서 내가 도사가 되는 대목은 언제쯤 나오나? 기다려보시오. 그렇게 해서 매주 도관을 찾아갔는데 그 도관에 찾아온 여인들은 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어린 나이 귀엽다며 용돈과 과자를 주곤 했어. 최룡은 지겨워져서 건성으로 물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날 귀한 여인들 중에서 좀 다른 쪽으로 귀화하는 사람이 있었어. 어느 날 황성의 고관 부인이라는 여인이 과자를 준다며 날 방으로 끌어들였어. 그리고 하녀들을 모두 나가라 한 다음 날 껴안으며 속삭였지. 이 누나랑 재밌는 거 할까? 라고. 지루하던 이야기가 갑자기 흥미로워졌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나의 몸을 막 더듬으면서 말했어. 아, 피부가 참 보드랍구나. 그녀의 숨은 벌써부터 거칠어 있었어. 나는 조금 겁이 났어. 아줌마 왜 그러세요? 그러자 그녀는 아줌마 말고 누나라 불러. 누나 좀 무서워요. 괜찮아. 하다 보면 이것만큼 재밌는 것이 없단다. 그러면서 충혈된 눈으로 날 바라보더니 갑자기 나에게 몸을 비벼대며 비벼대며 최룡과 그의 부하들의 눈도 덩달아 충혈되어 있었다. 비벼대며? 중간 생략. 그리하여 나는 도사가 되었어. 그게 뭐야? No! God, please, no! No! 최룡과 그의 부하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최룡은 너무 답답했는지 가슴을 탕탕 치며 따졌다.
왜 갑자기 이야기가 잘리고 결론이 나오는 거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편집했어. 편집할 필요 없다. 생략하는 것 없이 모두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야기해라. 자세히, 그리고 아주 자세히.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그런데 긴 이야기를 하기에는 자리가 너무 불편하오. 몸은 묶은 밧줄에 살이 베개 아프고. 알았다. 빨리 밧줄을 풀어주고 편안한 장인생은 의자를 다른 가져다 것도 주어라. 얘기했다. 예. 최룡의 부하들은 빨리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생각에 신속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 잠시 후 편안한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장인생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그의 이야기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롭고 자극적이었다. 채령과 그의 부하들은 완전히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다.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저녁 무렵이었는데 어느새 해가 지고 달이 중천에 떠올라서야 끝이 났다. 일이 끝나고 그녀는 사랑스럽다는 눈으로 날 쓰다듬으면서 다시 오라고 했고, 나는 첫 경험의 충격으로 조금 얼떨떨한 기분으로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아니, 이제 됐다. 채령이 말을 잘랐다. 그는 이제 장인생이 도사가 된 이유 따위는 알고 싶지 않았다. 듣고 싶은 부분을 다 들었으니 더 이상 장인생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가 원래 명령한 대로 목을 잘라 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려고 하는데 하긴 너무 날이 늦었군. 밖으로 나가자마자 날 끌어당기는 손. 채부자가 늙어서 첩으로 들인 그 금방 제1의 미녀. 15살 영희와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지. 장인생의 말에 최룡은 깜짝 놀랐다. 끝이 아니었어? 최룡은 생각을 달리했다. 그렇다면 죽이는 것은 좀 더 미룰 필요가 있다. 이 도사에게 방 하나를 내주어라. 장인생은 수채 안의 한 방에 감금되었다. 원래 포로는 창고에 감금되지만 계속해서 그의 음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기로 결정되었다. 수적들은 장인생을 감금하긴 했지만 포박하지 않았다. 장인생의 도사가 된 사연을 듣기 위해서는 너무 구속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누추한 방이군. 장인생은 배정받은 방 중앙에 앉아 주변을 휘휘 둘러보고 중얼거렸다. 수적들이 그 이야기에 흥미를 잃으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는 하품을 하며 이불을 펴고는 자리에 누웠다. 관안에서 떠내려오며 지겹게 잤으면서도 또 자려는 모양이다. 이봐, 도사. 밖에서 지키고 있던 보초가 불렀다. 장인생은 눈을 감은 채 대꾸했다. 뭐야? 방조님이 흥미진진하게 들었다는 그 이야기 나에게도 해주지 않겠나? 이 보초는 수적들 중에서도 신참이었다. 그래서 아까도 보초를 서느라 장인생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이다. 대체 얼마나 재미가 있었기에 다들 눈이 충혈되어 오늘 밤은 다 잤다고 하는지 너무나 궁금했다. 게다가 혼자 보초를 서려니 심심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응? 부탁이네. 그러나 장인생은 딱 잘라 대답했다. 싫죠. 아니 왜? 같은 얘기 또 하면 재미없거든. 난 아직 못 들었단 말이야. 아니, 이야기하는 내가 재미가 없다고.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보초가 입을 열었다. 너 지금 내 처지가 어떤지 잘 모르나 본데. 그러나 그 협박은 장인생에게 전혀 통하지 못했다. 나에게 상처라도 내봐. 방주에게 다 이럴 거야. 어디 가도 맞을 일은 없을 것 같은 장인생이었다. 밤은 깊어갔다. 낮에 시끄럽던 수채화는 이제 귀뚜라미 소리만이 요란할 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뚝 그치며 검은 인형이 수레의 담을 넘어 들어왔다. 인형은 수채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몸을 숙이고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달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인형의 얼굴을 비추었다. 드러난 인형의 정체는 바로 진무겸이었다. 에라 모르겠다라며 떠내려가는 관을 보기만 했던 그였지만 책임감이 높아 그 일을 지나칠 수 없었다. 그래서 관을 찾아 물길을 따라 쭉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만난 것이 딸을 수적에게 빼앗긴 연생의 부모였다. 진무겸은 어떻게든 딸을 찾아보겠다고 아무 대책 없이 수치를 찾아가려는 그들을 보고 정의감에 화가 타올랐다. 그러고 당장 수적들을 쳐부수어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막상 연생의 부모에게 큰 소리 탕탕 치고 와보니 수체의 규모가 만만치 않았다. 제 아무리 무공이 뛰어나다 해도 100명이 넘는 도적들을 혼자서 상대하긴 무리였다. 그래서 진무겸은 일단 도적들을 무찌르는 것은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연생을 구출하려 숨어든 것이다. 일단 잡힌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진무겸은 수채 안을 조심조심 돌아다니며 생각했다. 그런데 때마침 어떤 방문 앞에 보초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찾았다. 방을 지키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연생이 있다고 판단한 진무겸은 재빠르게 달려들었다. 누구? 보초는 소리도 채 질러보지 못하고 진무겸의 손에 혼절했다. 간단히 보초를 기절시킨 진무겸은 방문을 열고 나직하게 외쳤다. 연생소저, 연생소저를 구하러 왔소. 소저. 그러나 방 안에서 쿨쿨 자고 있는 것은 연생이 아닌 장인생이었다. 부르는 소리에 일어나는 그를 본 진무겸은 깜짝 놀랐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장인생도 왜 진무겸이 왔나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당신, 날 강에다 버렸지? 진무겸은 당황하여 변명했다. 그건 도적들이 갑자기 나타났어. 어쩔 수... 그 이야기는 됐어. 그보다 서둘러야겠어. 서두르다니? 잡힌 여자를 구해야 할 거 아니오. 진무겸은 그제야 원래 목적을 떠올리고 장인생에게 물었다. 잡힌 소저는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장인생을 설명을 들은 진무겸은 한마디 말만 남기고 즉시 몸을 날렸다. 내가 소저를 구할 테니 당신은 여기 꼼짝 말고 기다리시오. 그러나 장인생은 기다리라는 말을 무시하고 어슬렁어슬렁 밖으로 나왔다.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수채의 창고였다. 창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오늘 수금한 생선들을 넣어두지 않고 밖에다 쌓아놓고 있었다.
이것들 보다 값진 게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었다. 중얼거린 장인생은 도둑놈 저리 가라 할 정도 솜씨로 자물쇠를 따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한가득 자루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는 한 자루에 구멍을 뚫고 안에 내용물을 꺼냈다. 내용물은 어떤 식물의 잎을 말린 것이었다. 장인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밖으로 나와 주변 지형을 살폈다. 수적들의 수채는 뒤쪽이 산으로 막혔고 앞으로 장강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태였다. 게다가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다. 최적이로구나. 장인생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뱉고는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곧 창고의 창으로부터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거령방주 최룡은 연생을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였다. 구석에 웅크려 벌벌 떠는 연생의 모습을 보며 최룡은 입맛을 다셨다. 헤헤, 그거 참 귀엽군. 장인생의 음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나 음심이 무럭무럭 솟아났다. 그는 거칠게 연상의 옷을 잡아 찢었다. 때마침 진무겸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멈춰라. 뭐냐? 처음에는 깜짝 놀랐던 철용이었지만 재빨리 자신의 애병 삼청자를 들며 외쳤다. 내 놈은 누구냐? 진무겸은 검을 뽑아 덤벼들며 외쳤다. 백성들의 고요를 뽑아먹는 이 악적. 나 진무겸이 하늘을 대신해 벌해주겠다. 각오해라. 이 애송이가. 둘은 한바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장강에서 적수가 없다고 자신하던 철용이었지만 몇 번 무기를 맞비비쳐보자 상대의 무공이 자신보다 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무공만으로 수적 무리의 두목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철용은 삼천자를 맹렬히 휘둘러 상대를 물러나게 한 다음 구석에서 떨고 있는 연생을 잡아 삼천자로 목을 겨누었다. 무기를 버려라. 허튼 짓 하면 이 계집의 목숨은 없다. 이런 비겁한 놈. 진무겸은 이를 갈며 무기를 내려놓았다. 철용은 희죽 웃으며 연생을 잡은 채로 뒤로 물러서며 벽에 비밀장치를 눌렀다. 곧 수채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부하들을 부르는 비상소집 소리였다. 좀 있으면 부하들이 올 테고 그럼 넌 죽은 목숨이다. 철용이 승리의 미소를 지을 때였다. 오라는 부하들은 안 오고 장인생이 먼저 나타났다. 응? 너도 이놈과 한패였냐? 장인생은 진무경과 철용의 양쪽 말을 모두 무시하고 일단 현재 상황을 파악했다. 상황 파악이 끝나자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철용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끈에 매달린 동전이었다.
뭐지? 겉보기로는 그냥 평범한 동정 같았지만 장인생의 얼굴 표정에는 뭔가 있어도 크게 있어 보였다. 채령은 조금은 긴장하며 자신도 모르게 눈앞에 그 동전을 주시했다. 자, 이걸 봐라. 장인생이 가볍게 손가락으로 동전을 쳤다. 끈에 매달린 동전이 좌우로 흔들렸다. 그에 따라 채령의 눈알도 따라 움직였다. 장인생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자, 당신은 이제부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로지 같은 것은 깨끗이 사라져버립니다. 홍일? 채령은 자신도 모르게 삼천자를 떨어뜨렸다. 정신이 나간 그는 인질로 잡은 연생의 품에서 빠져나가는데도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진무겸은 너무나 간단히 채령을 제압한 장인생의 재주에 놀라워했다. 어떻게 한 거요? 최면이지. 최면? 사람이 이렇게 쉽게 최면에 걸리는 거요? 당연히 아니지. 마약의 환각 효과가 최면에 걸리기 쉬운 상태로 만든 거야. 마약? 그제야 진무겸은 공기 중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섞여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대마초 연기였다. 거령방은 어촌들을 착취하는 것 외에도 마약 유통을 하고 있었는데 창고에 쌓여있던 말린 잎의 정체는 대마초였던 것이다. 장인생은 진무겸과 연생에게 커다란 한약을 하나를 꺼내 반으로 갈라 나눠주었다. 삼키지 말고 입에 물고 있으시오. 장인생이 시키는 대로 한약을 입에 물자 청량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며 정신이 맑아졌다. 신기해하면서도 진무겸은 서둘러 말했다. 좀 있으면 수적들이 몰려올 거요. 무지막지하게 올 것이니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걱정 마시오. 장인생은 대답하며 품에서 피리를 꺼내 물었다. 사람의 혼백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묘한 소리였다. 멍하니 정신이 나가 있던 채령이 그 소리를 듣더니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피리를 불며 밖으로 나가는 장인생을 따라 걸어 나갔다. 장인생은 계속해서 피리를 불며 수치안을 돌아다녔다. 이 수채는 배산임수의 지행이다. 때마침 바람 한 점 없어 대마초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했다. 비상 소집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수작들은 이 연기를 마시고 몽정해 있다가 피리 소리를 듣고는 모두 채령처럼 장인생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참으로 묘한 광경이었다. 한밤중에 피리를 부는 도사와 정신이 나가 그들을 따르는 100여 명의 수작들 무리.
진무경과 연생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피리를 불며 수적들을 인솔하던 장인생은 선착장에 세워져 있는 거령방의 배에 올라탔다. 수적들도 뒤를 따라 배에 올랐다. 자, 초랑 준비다. 목적지는 천경이다. 장인생의 외침을 최면에 빠진 수적들은 따라 외쳤다. 수적들은 평소 하던 익숙한 솜씨로 출항 준비를 했다. 장인생은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 진무겸에게 소리쳤다. 당신도 천경으로 간다고 했지? 타. 예. 장인생과 진무겸 그리고 최면에 빠진 수적들이 탄 배는 달빛을 받으며 나아가기 시작했다. 혼자 남은 연생은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고 마을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수채에 가보니 정말로 수채는 텅 비어 수적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수적들이 없어진 덕분에 장강의 마을들은 평화로워지는 듯 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수적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고 한다. This is Sparta! Show